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의 박찬종입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사회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현대 사회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을 사용하지만 특히 젠더 체계를 설명하는 핵심 어, 기초 개념으로서 오늘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개념에 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말로는 이거 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지만 실은 엄밀히 말하면 특히 영어권에서는 성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단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바로 그것이죠. 이 섹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섹스라는 것은 어떤 그 행위를 뜻하죠. 그러니까 동사로 주로 씁니다. 성교하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지만 이 개념적으로 섹스라는 것은 어떤 그 성차를 이야기하죠. 남성과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섹스라는 말과 또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젠더라는 말은 크게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섹스라는 개념이 사용하고 있는 성적 차이라는 것은 어떤 신체적 어떤 그 해부학에 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신체와 여성의 신체는 분명히 구분되죠. 예를 들면 생식기라든지 아니면 신체적 외형이라든지 바로 이런 데서 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성차를 뜻할 때는 이것을 보통 섹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섹스라는 말은요, 흔히 젠더라는 말과 쉽게 혼돈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젠더라는 말은요, 마찬가지로 성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젠더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육체적, 신체적 차이를 기반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우리는 이 둘 사이에 굉장히 긴 그 일별표, 그러니까 두 개를 서로 구분하는 그런 목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어떤 것이 남성적이고 어떤 것이 여성적이고 이 차이를 쭉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성차를 뜻할 때는 젠더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이죠. 즉 섹스와 젠더 모두 성차, 남성과 여성을 뜻하는 말이지만 그 기준은 서로 상이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섹스라는 말은 신체적 차이를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반면에 이 젠더라는 것은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겁니다. 일상 용어로서 사용할 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섹스와 젠더는 크게 구분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학술적으로 풀어본다면 그리고 이걸 또 개념적으로 풀어본다면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섹스, 즉 신체적인 성차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어요. 즉 섹스와 젠더의 어떤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섹슈얼리티라는 것은요, 어떤 성적 지향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적 지향을 보통 섹슈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예를 들면 성적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성적 쾌감을 느낀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쾌감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어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성으로서 성적인 대상을 여성으로 설정하느냐, 그 여성으로부터 성적 쾌감을 느끼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남성으로부터 어떤 느끼느냐, 이런 식의 이제 성적 지향과 관련된 모든 어떤 행위를 섹슈얼리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대상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성적 쾌감에 도달하는 행동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칭해서 섹슈얼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말로는 이것이 개념적으로 잘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각각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학계에서도요, 이것을 번역할 만한 한국에서의 고유한 어떤 단어를 찾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음차해서 그냥 한국어로도 섹스와 젠더, 섹슈얼리티라는 이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왼쪽이 그러니까 어떤 섹스라는 성적 차이를 지칭하고 있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신체적 차이 혹은 그리고 생식기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어떤 이런 육체적 차이를 뜻할 때는 섹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적 차이에 기반을 둔 그런 성차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젠더라는 말은 어떤 이런 신체적 차이, 육체적 차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보통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구분되어진,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성차를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남성적인 것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질이 있고, 여성적인 것에 또 포함시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은 훨씬 더 행동 중심적이라든지, 반면 여성들은 훨씬 더 감정적이라든지, 남성들은 사고 중심적이라면 여성들은 훨씬 더 표현 중심적이라든지, 그리고 남성들은 분석적이라면 여성들은 직관적이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수많은 목록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는 겁니다. 흔히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핑크색을 좋아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다른 색, 파란색이라든지 이렇게 이것을 더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공중 화장실에 보면 항상 남자 화장실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자 화장실은 분홍색이나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바로 이러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차이를 통칭해서 젠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자인데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말이죠. 이것을 이것을 젠더라고 이야기하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회적으로 남성적인 것 그리고 여성적인 것 바로 이런 식의 구분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일종의 문화적 코드가 존재를 하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남성은 어때? 여성은 어때야만 해? 남성은 어때야만 해? 라는 것이 실은 굉장히 근거 없는 어떤 분류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 코드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젠더 혹은 젠더적 질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오랜 인류의 역사상요, 바로 이런 식의 분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훨씬 더 적극적인 속성을 많이 갖는 반면에 여성들은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그런 속성들을 여성들에게 이렇게 부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성적인 속성이라고 이렇게 간주해 왔던 것이죠. 동양권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문화적 코드들이 오랫동안 존재해 온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한 젠더적 질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질서라는 것은 단순히 문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그런 굉장히 규율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또 존재해 왔어요. 예를 들면 제가 남성인데 제가 남성적인 것으로 흔히 분류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놀림의 대상이 된다던가 아니면 훈육의 대상이 된다던가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남자인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줍어한다던가 이러면 굉장히 이제 남자답지 못한 애로
이렇게 손가락질 받거나 비판받고, 혹은 어떤 여성이 굉장히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이러한 속성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냥 선머슴 같은 그러한 여자로 또 놀림을 받거나 또 훈육되거나 그런 오랜 그런 문화적 코드가 일종의 규범으로서 작동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젠더 혹은 젠더적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젠더 질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규범적 효과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성 역할의 분리라는 것이죠. 인류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성 역할을 계속적으로 재생산해 왔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밖에 나가서 주로 이제 이런 소득 활동을 주로 하고, 여성들은 집 안에서 바로 이러한 재생산 활동을 하는 그런 일종의 성 역할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공고하게 자리 잡아왔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성 역할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젠더와 서로 이제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더적 질서에 따라서 성 역할이 이렇게 부여되기도 했고, 또 동시에 이런 젠더에 따라서 이제 성 역할이 다시 강화되기도 하는 바로 이러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부딪히는 문제가 항상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부모님 세대, 저의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정된 성 역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고정된 성 역할이 일종의 하나의 이제 예의 범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또 질서를 만들어내는 이제 또 규범으로 또 인식하시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금만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저의 부모님 세대들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하시죠. 예를 들면 저와 저의 아내는 대학 동창이거든요. 대학 때 동기, 물론 과는 달랐지만 대학 동기여서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호칭도 친구처럼 이렇게 불렀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 동년배들이 보기에는 부부가 저렇게 서로 야야한다거나 서로 이름을 부른다던가 그러는 것이 기존의 이제 성 역할의 관념 혹은 기존의 어떤 젠더 질서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못마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는 항상 젊은 세대들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질서와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은 덜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저와 같은 40대 이런 세대들을 볼 때는 또 굉장히 답답하신 면들도 있겠죠. 또 젊은 세대들이 저희들을 보았을 때는 또 굉장히 고정된 성 역할 관념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그런 젠더 질서에 여전히 빠져 있다거나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요. 젠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성 역할을 고정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 역할을 계속적으로 고착시키고 재생산하는데 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 역할은요.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산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딸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어렸을 땐 장난감을 사줄 때조차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딸에게는 이런 바비 인형을 이제 선물을 해주죠. 장난감으로. 그리고 아들에게는 이런 로봇 장난감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칼 장난감을 선물해 준다면 딸에게는 이런 곰돌이 인형을 선물해 주죠. 자, 여기서부터 어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서로 상이한 성 역할 혹은 젠더 규범이 이렇게 주입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교과서라든지 그리고 TV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러한 성 역할, 기존의 성 역할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이런 성 역할의 반복적인 이런 재생산을 통해서 이른바 이런 젠더 체계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계속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물론 조금 미세한 어떤 변화는 있지만 크게 보면 계속적으로 재생산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 역할의 사회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 역할의 사회화는 TV라든지 그리고 부모의 교육으로부터 그리고 종교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계속적으로 자녀들의 어린 아동들에게 이렇게 주입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보셨던 동영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젠더 체계라는 것은 사실 서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순수한 차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실은 어떤 남성적인 것에 할당되는 속성들이 훨씬 더 우월적인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리고 여성적인 것에 할당되는 그런 속성들은 대부분 이 남성적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열등한 것이라고 간주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젠더라는 것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런 위계적인 젠더 체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분명한 것은 이런 젠더라는 이런 남성과 여성 사이의 문화적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위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랫동안 서양이든 동양이든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프랑스 혁명을 설명할 때 보았던 것처럼 여성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고 바로 그런 이유로 이제 오랫동안 이런 위계화된 젠더 구조가 굉장히 지속되어 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성 역할에 있어서도 여성들에게 부여된 성 역할, 즉 집에서의 가사 노동 그리고 이런 재생산 노동에 대해서도 경제학에서는 거기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의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은 실제로 스미스조차 보지 못했던 중요한 기능으로서 바로 여성들의 이런 재생산 노동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젠더 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젠더 체계라는 것은 이제 위계화된 어떤 남성과 여성들의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보면요. 이 남성적인 것은 보통 굉장히 보편적인 것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죠.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이런 보편적인 것의 타자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요. 남성들에게는 주체 위치가 부여되고요.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상 혹은 타자의 어떤 속성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적인 것이라고 할 때 흔히 이제 여성적인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죠. 하나는 굉장히 자연적인 것 그리고 수동적인 것.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남성들에 의해서 굉장히 숭배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희생적인 어떤 속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남성들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그렇게 또 간주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숭배이자 보호의 대상인 이런 양면적인 측면으로서 여성적인 것에 대한 문화적 의미가 부여되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 제도들을 통해서도요, 이런 단순히 문화적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계화된 젠더 체계는 사회 제도에도 어떤 구체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 내 성별 분업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오랫동안,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아주 오랫동안 동서양의 역사에서 주로 이제 가정 외부에서 소득을 벌어온 역할을 남성들에게 부여되고,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가정 내에서 어떤 재생산 노동을 하거나 어떤 가사 노동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 부여가 됐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제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물론 그 상층의 어떤 전문 직종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들에 비해서 더 낮습니다. 그런 직종들이 많죠. 왜냐하면 여성들의 임금 노동은 남성들의 노동, 즉 그 여성의 어떤 남편이 벌어오는 노동을 임금 노동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로 직종이 낮은 임금이 낮은 직종에 여성들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임금 차별이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고 있죠. 다양한 사회 지도에서. 그리고 정치적 소외라든지 주변화.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대한민국 국회를 보더라도 여성 의원수가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비로 보면 여성들이 절반인데 실제로 어떤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런 입법기관에서는 이런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최근 문제가 되는 성폭력. 물론 성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에게 이런 저지르는 폭력일 수도 있고, 혹은 권력을 가진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르는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거의 다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바로 이러한 일종의 젠더 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위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젠더와 섹스라는 구별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러한 젠더 체계가 실은 섹스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간주하는 관점이 있고, 오히려 섹스와 젠더는 전혀 별개의 어떤 체계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젠더 체계가 어떤 섹스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혹은 남성들의 성욕은 통제되지 않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남성들의 어떤 육체적 힘이 여성들보다 더 세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의 어떤 현재와 같은 이런 젠더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관점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런 현재와 같은 젠더 체계라는 것은 그런 섹스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별개로 어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섹스와 젠더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입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젠더 체계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성인 섹스와는 다르게 이런 문화, 사회, 경제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인류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 체계는 이런 성별화된 그러니까 성차화된 결과를 산출하는 이런 문화라든지 제도라든지 경제 모두를 또 지칭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젠더 체계는 항상 역사적으로 변동한다라는 것이죠. 즉 젠더 체계는 어떤 고립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거나 어떤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사회문화적 변동과 함께 변화해 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젠더 체계는 국가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고, 그리고 그런 다양한 문화에 따라서 또 그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위계화된 젠더 체계에 대해서 이른바 여기에서 계속 이제 이것에 저항하고 이것을 반대하고 바꾸려는 여성들의 조직적인 실천이 프랑스 혁명 이후로 계속 존재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페미니즘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통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굉장히 이제 논쟁적인 그런 용어죠. 여기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 페미니즘을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전체 역사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하나의 한 짧은 계기이자 이제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페미니즘을 비판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고요. 그런데 이 현재와 같은 한국에서의 어떤 페미니즘을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2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페미니즘 전체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성과를 일단 그렇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 수업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젠더라는 것은요, 젠더 체계라는 것은 실은 가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젠더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각이 실은 가족 내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즉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이러한 구분과 차이는 가족제도와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몬드 드 보부아르라는 한 학자는 제2의 성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그 작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언급이 바로 이 젠더라는 것의 가장 핵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즉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구분하는 젠더라는 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바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바로 그런 식의 구분이 습득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통 가족이나 그리고 현대 오늘날의 핵가족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가족 제도는 이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물론 오늘날에는 이것이 많이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아들이냐 혹은 딸이냐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그러한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별에 따라 어떤 차등적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을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차등적 권력을 부여하고 또 상이한 세상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은 젠더를 굉장히 자연화하고 또 규범화하고 도덕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젠더 질서, 그러니까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을 너무나 자연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와 섹스를 거의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는요, 그러니까 뭐 노동시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정당이라든지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에서는 이러한 가족 젠더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공적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분리와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불과 이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항상 커피를 타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예를 들면 뭐 오늘날에 항상 생수통으로 가는 것을 뭐 남성들에게만 시킨다던가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러한 실제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이러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분리와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젠더와 섹스의 어떤 관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재와 같은 젠더 체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결정론, 즉 현대와 같은 젠더 체계가 결국 생물학적 차이, 즉 이런 섹스로부터 이제 비롯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관점은요, 결국 현재와 같은 젠더 체계를 자연화하고 당연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질서로서 현재와 같은 젠더 체계를 이렇게 수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 이에 반대하는 또 다른 입장도 존재하는데요. 즉 섹스와는 관계없이 오히려 현재와 같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구분이라는 것은 훨씬 더 포괄적인 사회체계, 이것을 젠더 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런 젠더 체계를 통해서 이 젠더가 구성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것을 생물학적 결정론이라고 본다면 이 두 번째 관점을 사회문화적 구성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슈얼리티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굉장히 포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 욕망이나 혹은 성적 감정, 그리고 판타지, 성적 매력과 같은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순수히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성애와 관련된 정서와 어떤 정식적 차원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떨 때 상대에게 가장 강한 성적 매력을 느끼는가와 관련된 포인트들이 다 다르겠죠. 바로 이런 섹슈얼리티는 바로 그런 것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성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동성애냐, 혹은 이성애냐, 혹은 양성애냐, 혹은 트랜스젠더냐와 같은 그런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그러한 자기 규정을 또 지칭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보면 성적 태도, 그리고 행동, 그리고 성적 관계와 관련된 사회 전반의 규범과 제도들을 모두 통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섹슈얼리티라는 것은요, 어떤 이런 우리말로 하면 성애적, 그러니까 성적 쾌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섹슈얼리티라는 말을 쓰냐면요, 보통 이 섹스라는 것, 동사로서 섹스라는 것은요, 이른바 이제 성행위, 어떤 성관계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본능적인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섹슈얼리티라는 말은요, 이것을 훨씬 넘어서서 적어도 인간의 이 성이라는 것이 동물의 성과는 다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식을 위해서 혹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을 위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문화적으로 이게 구성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정신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단순히 말초적인 육체적 쾌락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훨씬 더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분위기, 감정,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 지향이 섹슈얼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섹슈얼리티라는 것은요, 항상 어떤 사회적 금기와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닌 성적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사회적 금기에 직면하면서 항상 그것이 굴절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치환시키기도 하고, 바로 그런 어떤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어떤 사회 전반에 걸친 어떤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진 이런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권력의 작동 영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섹슈얼리티도요, 따라서 어떤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섹슈얼리티도 역사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되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섹슈얼리티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제 사회 전반으로 이제 확산되죠. 특히나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어떤 상품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결국 성적 매력을 발산시키는 것, 성적 매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상품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이 포인트는 계속 변화해 왔어요. 예를 들면
1910년대 미국에서의 주로 이런 여성의 어떤 그 의복은요, 주로 이런 허리라인을 굉장히 그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그 어떤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1950년대가 되면 10년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더 어떤 여성들의 뭐라고 하죠? 상이한 어떤 성적 매력을 강조합니다. 어떤 풍만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훨씬 더 건강미라고 할까요? 바로 그러한 어떤 섹슈얼리티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또 오늘날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런 섹슈얼리티는 역사성을 지닌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섹슈얼리티는 그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특히 여성들의 의복의 경우에는요, 여기서 여성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여성들의 성이 남성들에 의해서 대상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섹슈얼리티도 또 동시에 이런 젠더 체계를 또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들의 의복도 이렇게 계속 변화해 왔어요. 특히 그러니까 저고리의 길이가 계속 짧아지죠. 그리고 이 치마의 어떤 모습도 달라지고요. 오른쪽 사진은요, 당시 이제 조선 후기에 19세기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찍은 사진인데 가슴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이 조선 19세기의 조선에 있어서 오늘날과는 굉장히 다르게 여성들이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는 것이 전혀 섹슈얼리티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것은. 얼마간. 물론 이것이 이제 양반과 일반 이제 상민과는 달랐겠지만, 저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서양의 어떤 서양인의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이제 신기한 것이었겠죠. 왜냐하면 서양인의 어떤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성의 가슴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적인 대상인데 여기 조선 땅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 즉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서양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에서는요, 이러한 인간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하고 규제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기독교 문명에서는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굉장히 억압하는 그러한 문명이 있었던 것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들의 특히 남성들의 섹슈얼리티를 굉장히 발산하는 그런 문화가 공존했다라는 것이죠. 공식적인 기독교 문화에서는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하는 생식수단으로서의 어떤 섹슈얼리티와, 그러니까 생식수단으로서의 성과 또 오로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성을 구분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전자의 경우에만 규범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런 성적인 쾌락이라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죠. 굉장히 금욕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성행위는 자녀 출산을 위한 행위로만 최소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귀족들이 주로 믿었던 전통적인 기독교, 즉 가톨릭에 대항해서 훨씬 더 금욕주의적인 개신교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개신교를 주로 믿었던 사람들은 주로 이런 부르주아들이었고요. 일반 평민 출신의. 오히려 귀족들은, 그러니까 가톨릭을 믿었던 귀족들은 오히려 그런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오히려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러한 귀족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부르주아들, 그리고 개신교는 이 성적 금욕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처럼요. 그러나 부르주아 남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선적인 태도를 지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9세기 가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해요. 가족의 역사에 있어서요. 남성들은 주로 가족 내에서는요.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적 어떤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이렇게 실천을 했죠. 하지만 가족 외부에서는 굉장히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발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집안 내에서는 엄격하고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지만 가족 바깥에서는 굉장히 방탕한 그러한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남성적인 것으로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매춘을 일삼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문명에서 오랫동안 억압되어 왔던 섹슈얼리티가 실제로 해방될 수 있었던 데에는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즉 20세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경구,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피임약이 개발이 되거든요. 이렇게 경구 피임약이 발달하면서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이제 출산의 공포로부터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임신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쾌락에 위한 어떤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개인이 자신의 어떤 섹슈얼리티를 조절하는 그리고 또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조절 가능한 섹슈얼리티가 일종의 성해방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구 피임약의 발전과 함께 이제 여성들의 그러니까 섹슈얼리티의 의미에서 여성들의 성적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이런 임신을 막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어떤 협조라고 할까요? 남성들의 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하지만 이런 경구 피임약의 발달로 인해서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가 약화되고 여성들의 어떤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로소 가능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섹슈얼리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합이 되죠. 즉 이러한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상품화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매체들에서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면 걸그룹이라든지 보이그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섹슈얼리티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보는 어떤 광고들, 매체들도 바로 이것이 굉장히 섹슈얼리티적 요소가 굉장히 충만하죠.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섹슈얼리티는 어떤 상품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학자는 오늘날 현대야말로 굉장히 너무나 과도하게 그러니까 과잉 성욕화된 사회라고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섹슈얼리티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성소수자들의 존재입니다. 이들을 보통 퀴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퀴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제 기묘한 그리고 괴상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성소수자들이 또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메일, 그러니까 남성이자 여성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 남성이자, 그러니까 젠더적 차원, 이것은 섹스의 차원이고 젠더의 차원입니다. 이 차원에서 또 남성,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도 남성이고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일 수 있고 또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존재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또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성의 섹스를 가졌고 남성으로서의 젠더를 또 보유하고 있고 또 남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여성으로서의 섹스와 여성으로서의 젠더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퀴어들, 성소수자들은요, 바로 이런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섹스의 차원에서도요, 섹스가 정확하게 남성과 여성, 남성의 섹스와 여성의 섹스를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많은 경우의 수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이런 경우가 의학적으로 관찰이 되는데요. 즉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를 모두 가지는 인터섹스들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섹스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모든 인류를 딱 이분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렇게 두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를 동시에 가진 아이들은요, 이런 아이 차원의 이 아동 시기에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어느 한 성으로 이제 고정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이것은 비율이 크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퀴어들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남성과 여성과는 다르게 바로 이런 경우, 즉 남성의 섹스를 가지고 남성의 젠더를 가지고 있지만 섹슈얼리티, 즉 성적 지향에 있어서는 좀 다른, 그러니까 남성이지만 오히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남성이지만 여성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남성을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여성으로서의 섹스와 여성으로서의 젠더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지만 오히려 여성을 성적으로 욕망하는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요,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 헤테로, 그러니까 이성애자들이 보통 한 97.7, 97.4, 이 정도 됩니다. 약 98% 정도가 이런 이성애자죠. 그런데 약 1%에서 1.2% 정도 사이가 바로 레즈비언과 게이와 같은 이제 호모섹슈얼, 그러니까 동성애자이죠. 그리고 나머지 약가 이제 바이섹슈얼로 이렇게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요,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오해와는 다르게 이런 동성애라는 것이 실은 많은 경우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동성애를 선택한다, 이성애자가 내가 동성애를 선택한다는 게 쉬울까요?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섹슈얼리티를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일각에서는 그것이 바로 굉장히 성적 방종의 사례인 것처럼, 성적 방탕함의 어떤 사례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체성, 태어나면서 내가 가지게 되었던 그러한 정체성의 일부로서 일부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성으로서의 섹스를 가지고 있지만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젠더와 또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원래는 여성인데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잘못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혹은 나는 원래 남성인데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잘못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현대의학의 힘을 빌어서 결국 이런 트랜스젠더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에 엄밀하게 적합한 용어는 트랜스섹슈얼이겠죠. 트랜스젠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런 성을 바꾸는 거죠.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적 소수자들을 지칭을 해서 LGBT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들을 이제 성적 소수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LGBT는 항상 존재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LGBT라는 존재 자체가 당대 어떤 젠더 체계에 의해서 계속 억압되어 왔던 것이죠. 정신병으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성적 방종을 가진 존재, 이상한 존재로 계속 억압받아 왔다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LGBT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